잘 모르니까 소개도 좀 할 겸 잠깐 이제 공지사항도 좀 할 겸 말씀을 좀 할게요. 일단은 수빈이가 누구지? 수빈이? 그 다음에 서아? 응, 오케이. 자, 일단 선생님은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톡으로 보내드렸다시피 학원에서 이제 부원장을 하고 있고 이제 로이 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신 대비를 이번에 오마중학교를 이제 좀 같이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얘기를 좀 나눠줄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그 공지 문자에서 보냈다시피 우리 오마중학교 2학년이 내신 대비를 11월 15일 날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이 11월 1일이죠. 그래서 2주 뒤에 2주 뒤에 이제 월요일 날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월수금에 지금처럼 동일 시간에 5시까지 오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내신 대비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이제 내신 대비를 지금 제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사해 본 결과 12월 중순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학사 일정이 그 학교 홈페이지랑 안 맞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뭔가 시험 일자가 이렇다라는 걸 말해주면은 우리 단톡방에다가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간 그렇게 해서 약 한 달 정도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교재를 이제 준비한 걸 드렸는데 이 라이팅을 가지고 조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수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를 이제 왜 하는지 여러분께 좀 연결을 좀 지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듣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이제 내년에 중3 되고 이제 고등부가 될 겁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영작을 하는 이유는 이번 내신 대비 때문에 영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올해부터 이제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시험에서 대부분 지금 서술형이 안 나오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1학기 때 어땠어요? 서술형 나왔었나요? 안 나왔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중등부에서 지금 일산 지역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서술형을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장성중학교 정도 제외하고는 다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중2, 중3 때 서술형에 대한 이 시험 체험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로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선배들도 어떠냐면은 이 서술형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중등부 때 서술형을 봐본 적이 없거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고등부에서는 서술형이 안 나오는 학교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영작이나 이런 거를 해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이 틀리는 거야 학교에서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부에서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시험 난이도를 조금 낮게 내고 있어요. 서술형을 좀 낮게 비교적. 근데 그 낮은 난이도도 잘 처리가 안 되는 거야 학생들이. 왜? 안 해봤으니까. 서술형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막 학년 평균이 막 정말 낮으면 막 40점, 여기서 막 50에서 60, 잘 나와야 60점, 막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이 보면은 이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객관식이 20에서 22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이 정말 적은 학교, 대표적으로 저동고인데 2문제에서 6문제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술형이 보통 그래도 한 4에서 6문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에 대한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내신 대비를 해본 결과 중등부 때 좀 철저하게 영상에 대한 연습이 잘 된 친구들, 이 친구들만 서술형을 잘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저를 정규 수업이나 이런 내신 수업에서 거의 잘 이제 못 본 이유가 뭐냐면
쌤은 정규반에서는 거의 R반, 상위반을 이제 좀 많이 하고 중3에서 고2 상위반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를 만날 기회가 이제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부 상위권을 이제 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등부 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이 친구들이 어떠냐? 중학교 때 이미 영작이라던가 어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쌤이 또 주역고 1학년을 이제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주역고 1학년이 25명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그 25명에서 이번에 이제 전교 1등한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땠냐면 그 친구가 점수를 98점 받았는데 2등급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 80점대 중반이었습니다. 80점대 중반. 그럼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10점이 넘게 나는데. 그렇지?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내신 대비 때 엄청 열심히 했는가? 미안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거랑 비슷해요. 내신 대비 때 공부한 양은.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술형을 잘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럼 서술형을 어떻게 잘 맞췄는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중등부에서부터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영작 기본적인 거를 좀 연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당장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올해는 이제 지금 처음인데 작년까지는 오마중을 계속 내신 대비를 해봤어요. 계속해서. 근데 오마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이 주변 학교에 비해서 어려워요. 저도 그걸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서술형은 안 나오고 있다는 것.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객관식은 잘 맞추지만 서술형은 잘못 맞추는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요 단계에서 어떤 영작에 대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마스터를 한다는 좀 어려워요. 2주 만에. 하지만 뭔가 대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작을 해야 되는구나 정도 감 정도는 잡아야지.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서술형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등부에서 갔을 때 뒤처지진 않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를 목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 2주 동안 이 라이팅을 기준으로 좀 이제 수업을 해볼까 이렇게 좀 짜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라이팅을 학습해야 하는 당위성은 당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약간 장기적인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등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는 저는 오마중도 포함이라 생각하는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내신 이제 한 달 딱 공부할 거 아니야. 11월부터 12월까지 딱 한 달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80점은 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중등부는. 근데 고등부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런 케이스는요, 제가 고등부를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점수가 30점대에서 80점대로 팍 뛰었다? 이런 케이스는 있었는데 그거는 이 친구가 내신 대비 때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열심히 해왔었기 때문에 그 점수의 상승폭이 있었던 겁니다. 보통은 30점대를 받았는데 80점으로 뛰었다?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는 하는데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맨날 놀다가 내신 대비 한 달 바짝 해서 갑자기 고등부에서 점수가 팍 오른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 케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 하는 거를 여러분이 당장 내신 대비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써 여러분이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작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교재 사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135제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이론편이라고 써 있는 이렇게 두 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좀 볼 건데 이 135제라 써 있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영작을 이제 실제로 워크북처럼 연습하는 그 책이 되는 거고요. 이론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에 대한 이론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건 라이팅이지 문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 라이팅과 어법 간의 관련성이 있고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법을 배운다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는 영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 이론편의 컨텐츠 부분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를 펴보면은 챕터가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죠. 문장의 구조, 구에 대한 이해, 절에 대한 이해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덩어리 이게 지금 유닛이 총 7개 유닛으로 나눠져 있고 총 3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챕터 1, 2, 3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암기한다면요 제가 장담컨대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3학년 여러분이 졸업하는 그날까지 문법 몰라도 돼요. 진짜 이것만 알면 돼.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요것만 알면 돼. 요거. 이게 큰 틀이거든요. 큰 틀. 이 큰 틀을 알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내신 때만 공부해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 중학교 만약에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저랑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는 영어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답변이 둘 중 하나였어. 첫 번째, 저 단어를 너무 못 외워요. 단어를 잘 몰라요. 두 번째, 저 문법을 잘 못해요.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의 답변이었거든. 근데 그 문법을 못해요라는 게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둘 중에 하나였어.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는 잘 풀어. 근데 어떤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잘 뭔지 모르겠어. 막 관계대명사니 뭐 가정법이니 뭐 막 이렇게 용어가 쏟아지잖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론은 잘 알겠어. 이제 뭐 관계대명사니 뭐 다 들어봤고 뭔지 알겠어. 근데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문제는 못 풀어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어떤 이론을 배웠으면은 이걸 실전으로 적용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둘이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서로 따로따로 돼 있는 거야. 따로따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풀이와 이론에 대한 어떤 괴리감이 좀 드는 거예요. 둘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직 6시요? 6시요? 6시가 시간을 돼. 내가 문자를 보고 자, 여기 그래서 얼른 받으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볼 건데 그 문장의 구조 해갖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1페이지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부터 볼 건데 제가 책을 따라서 쭉쭉쭉 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릴 겁니다. 이 문장의 구조 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이 우리 학원에서 다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일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좀 필기할게요.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여기 제가 웬만한 내용 다 써놨으니까 그냥 잘 따라오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겪었던 건데, 영어, 일본어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영어랑 일본어. 선생님이 이제 친한 친구가 8명이 있어. 근데 한 친구가, 그러니까 두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가 거의 똑같은 시기에 한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6개월 정도. 그리고 한 친구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였어요. 이 두 친구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6개월 뒤에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했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대 한 중반,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랑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영어로 한번 프리 토킹을 해보자 했는데 말 한마디 못해요. 말 한마디도 못해. 그냥 전혀 몰라. 너 어디 뭐 한인타운에 있다냐? 아니래. 뭐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했대. 근데 뭐 얘기를 해봐 하니까 진짜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거 있잖아. 거의 이 수준이야. 거의 이 수준이야. 아니 6개월 동안 뭐 했어? 어학연수 가서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일본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땠냐? 이 친구가 유학 간 지 한 달 정도 뒤에 쌤이랑 통화를 했어요. 국제전화. 개돈으로 했습니다. 아무튼간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이제 물어봤지. 야, 너 이제 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 좀 이 소통은 좀 되냐 하니까 뭐 좀 어려운, 그러니까 쓰는 건 좀 어렵대. 왜냐면 한자를 많이 외워야 돼갖고 이게 쓰는 건 어려운데 말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씨 일본어 좀 해봐 이러니까 막 뭐라 해.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제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어느 순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영어를 요새는 초등학교 때 영어 언제부터 배우냐 근데 3학년?
저랑 똑같네요. 저도 3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세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넘어갈게. 자,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때도 그러니까 우리도 초3 때부터 영어를 배웠단 말이야. 그럼 초3 때부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근데 우리가 초3 때부터 일본어를 배우진 않잖아요. 그렇지? 뭐 요즘에는 중학교 때에도 일본어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처음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일본어는 거의 잘 직접적으로 배워보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 대부분 애니메이션 보고 막 배운 거지 뭐 애들이. 그러니까 일본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학습한 기간이 되게 짧고 영어는 학습 기간이 굉장히 길어. 근데 이 친구는 6개월을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 친구는 한 달 만에 어느 정도 일상회화가 가능한 정도였어요. 이 친구가 천재여서 그랬을까? 둘이 거기서 거기였어. 둘 다 공부 더럽게 안 했었어요. 거기서 거기였어. 그러면 대체 왜 이 친구가 일본어를 훨씬 더 빨리 배웠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영어는 우리한테 어려서부터 되게 익숙한 언어이고 되게 오랫동안 배워왔어. 근데 우리는 영어로 영작 한 문장도 제대로 못하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일본어는 그렇지 않아. 근데 일본어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너네가 딱 일본 가서 한 달만 살면 너네 대화 될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언어의 구조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조적 차이. 우리 한글 버전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어와 한글이 언어의 구조가 똑같고요. 영어랑은 달라요. 이 영어랑 구조가 똑같은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아시아권 기준으로는 중국어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영어라는 게 애초에 그 라틴어에서 이제 파생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 계열 언어,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불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어랑 같은 계열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나 스페인 사람이나 뭐 프랑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되게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언어의 구조가 무엇이냐 좀 이제 간지나는 말로 알려줄게요. 우리가 영어는요. 반대로 썼네. 쏘리. 맞구나. 미안. 격의 언어라고 불러요. 격의 언어. 격의 언어. 근데 일본어랑 한국말은요. 조사의 언어라고 부르거든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격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격이라는 말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 그렇지. 주격, 뭐 소유격, 목적격 이런 거 들어봤죠? 이 말을 어디서 들어봤어? 인칭 대명사, I mine, me mine 이거 외울 때 아니면은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거 배우잖아. 그렇죠? 그때 그 격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 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위치란 뜻이야. 위치. 지금은 뭔지 몰라도 돼. 이따 설명해 줄 거야. 여기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문법 시간에 배우거든요. 여러분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따지면 이런 애들이야. 이런 거. 은은이가 을, 다 이런 말이 있지. 이렇게 끝맺은 말. 이런 걸 우리가 조사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말과 일본어는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말과 일본어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조사를 어떻게 잘 갖다 붙이느냐가 중요한 거야.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좋아해 너를, 너를 좋아해, 내가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너를 나는. 얼마든지 바꿨어도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야. 위치가 상관없어. 뭐만 잘 붙이면 돼. 이것만 잘 붙이면 돼.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나의 너가 사랑해 이렇게 했어. 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조사를 잘못 붙이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일본어랑 우리말은요. 조사를 어떻게 잘 붙이느냐가 의사소통의 핵심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영어는요. 조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어떤 게 중요하냐? 바로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 우리가 똑같은 friend라는 단어를 볼게요. 친구라는 단어야. 근데 이 친구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이냐, 여기다 붙이냐, 여기다 붙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영어는 조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리를 잘 잡는 거.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꼭 배우는 게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거죠. 1, 2, 3, 4, 5형식. 여러분 근데 국어 배울 때 문장의 오형식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없을까?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게 왜 있는 거냐면요. 영어에서 이 단어들을 쓸 때
이 자리에다가 이 말들을 써라라고 알려주는 게 문장의 오형식인 거예요. 됐어요? 즉 자리 잡아주는 게 문장의 오형식이야.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은 이 자리에는 이걸 써라. 동사 자리에는 이걸 써라. 목적어 자리에는 이걸 써라. 각 자리를 알려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말은 자리가 필요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문장의 오형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말은요 문장의 천 형식해도 불가능합니다. 자리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중요한 건 뭐다? 자리를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리를 잘 잡는 거. 왜? 자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흔히 학교에서 문법 시험 같은 걸 볼 때 밑줄 친 부분 중 뭐 법상 어색한 것은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물어보는 문제 의도가 뭐냐? 이 밑줄 자리에 이거 쓰는 거 맞아? 여기가 얘 자리 맞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리 물어보는 거야. 자리 물어보는 거야. 문법 문제는 다 자리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수능까지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어느 자리에 뭘 써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따라서 해석이 어떻게 돼, 이거 알면 영어 끝이에요. 끝이야. 우리가 영어 학습에서 대부분 배우는 게 뭡니까? 독해, 문법, 영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독해, 해석을 어떻게 할 건데 이 자리에선 이렇게 해석이 된대. 그러면 자리별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 되겠네? 그거 알면 끝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독해 해결되고요. 두 번째 문법. 문법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 자리에 이거 쓰는 거 맞아? 이게 문법 문제라며. 그러면 어느 자리에 뭐 들어갈지 알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문법 해결됐고. 영작. 영작은 말할 것도 없지. 영작은 당연히 어때요? 이 자리에 뭐 써야 돼? 뭐 써야 돼? 이게 정해져 있는 대로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영어에서 어떤 거를 배우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리 잡는 거야. 자리 잡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설명은 방금 전에 제가 이제 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 이제 아래 있는 예시를 보면은, 자,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했을 때 어순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게 보이죠. 막 복잡하게 화살표가 돼 있죠. 근데 그 아래로 봐봐 얘들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순이 다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쵸? 다 이렇게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되셨죠? 왜냐? 언어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가 전부 다 격의 언어거든. 전부 다 격의 언어야. 위치를 잘 잡는 게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 어순으로 이어지는 거다. 됐냐? 근데 우리말은 어떻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우리말, 일본어도 마찬가지. 전부 다 뭐다? 조사, 를, 는, 이, 는, 을, 뭐뭐 질러, 했다. 이거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거든. 우리말에서는. 됐어요? 그래서 언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영어로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위치 선정이죠. 위치 선정. 어느 자리에 뭘 써야 될래?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영작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어느 자리에 뭘 써야 돼요? 이제 그걸 알아야겠지.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게 여러분이 바로 인트로 때 배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품사 성분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여기 있는 거 8품사, 5성분, 5형식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써놨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만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중요한 거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품사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갈게요. 품사. 벌써 졸려? 졸리면 어떡해? 내가 목소리를 더 크게 한다 그러면 이 정도 목소리면은 안 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어제 뭐라고요? 미안해, 내가 귀가 안 좋아서. 4시에 잤다고요? 전 5시에 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잤어? 이씨 뭐야? 네가 잤는데 네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잤을까?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비밀인데요. 그 제가 처음에 우리 학원 왔을 때, 우리 학원에 온 지 제가 4년 다 돼가거든요. 근데 우리 학원 처음 왔을 때 내가 우리 원장님께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 어떤 부탁을 했냐면 원장님이 어떻게 수업하신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원장
원장님 수업 한번 들어봐도 되겠냐. 그래서 아 그러셔라 해갖고 이제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학원이 저희가 여기가 아니었고 이제 여기 옆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1 수업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줄로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맨 뒷자리에 내가 이렇게 앉았거든. 근데 앉았는데 너무 졸린 거야. 수업을 듣는데 너무 졸린 거야. 아니 근데 야 생각을 해봐. 아니 내가 부탁을 했잖아. 그치? 내가 부탁해서 지금 앉아있는 거고 아니 심지어 원장님 수업이잖아. 나 그때 수업도 하기도 전이었어. 근데 내가 거기서 이러고 졸고 있어. 이거는 너무나 좀 예의에 어긋난 걸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자리에 딱 앉아갖고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이제 막 필기하면서 열심히 들었어 원장님 수업을. 근데 너무 졸렸잖아. 그래서 한쪽 손에 펜을 하나 들고 이렇게 찌르면서 왔어요. 이러면서 너무 졸려갖고 죽겠더라고.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 그 이제 딴 선생님들이 이게 막 청강 듣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냥 내가 어디에 몇 시에 잤느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여기 앉으면 졸려. 그냥 앉으면 졸려. 이해해. 근데 이제 졸리면 사실 졸면은 본인 손해잖아.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졸리면은 괜찮으니까 서서라도 좀 들으세요. 알겠죠? 괜찮아. 내가 이거 빌려줄게. 이거 진짜 고등부 애들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거 수업 들은 애들도 있어. 맨 뒤로 가져가. 괜찮아. 해도 돼.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한 명만 주세요. 두 개가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거든. 한 명만 주세요. 한 명. 알겠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자 어쨌든 다시 가볼게요. 이 품사라는 말 너네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사자로 끝나는 애들이거든. 사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됐어? 숨차. 자 아무튼가 이렇게 사자로 끝나는 애들을 품사라고 하는데 너네가 딱 하나만 기억해줘. 품사라는 개념은요 일단 단어예요. 단어. 정말 별거 아니거든. 근데 되게 중요해. 품사라는 건 일단 단어야. 단어. 저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사라는 말을 들었어. 그럼 명사라는 거는 하나의 단어예요. 동사라는 말을 들었어. 그럼 이것도 뭐야? 하나의 단어라는 거예요. 됐어? 단어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그럼 선생님, 그럼 당연히 품사가 단어지 뭐 딴 게 더 있습니까? 자, 잠깐 설명드릴 거. 우리가 어떤 언어에서 이 단위가 있는데 이 단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뭔 말인지 지금은 모를 거야. 쓰면 이해가 될 거야. 자, 한글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한글로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쓰기 위한 최소 단위가 자음과 모음이죠. 그렇죠? 이것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나? 막 기억을 우리가 이렇게 막 나누나?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음과 모음이 최소 단위죠. 이거를 모아서 우리가 만드는 게 단어죠, 단어. 그렇죠? 낱말. 이 단어를 모아서 만드는 게 구 또는 절이라는 걸 만들고요. 얘를 모아서 문장을 만드는 거야. 됐어? 이렇게 구성돼 있거든. 자, 그럼 영어로 해볼게. 영어. 자, 영어에서 그럼 최소 단위 뭐겠어? 알파벳이죠, 알파벳. 이 알파벳을 모아서 만드는 게 단어가 되는 거고, 또 단어를 모아서 구나 절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문단을 만들고 글을 만드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품사라는 녀석은요 무조건 단어 단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즉 구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문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품사라는 거는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금 설명한 김에 구와 절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에 맨 아래 보면 이제 표로 나와 있거든요. 구와 절에 대한 거.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윗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다 읽어본 셈 치고 넘어가고요. 아래에 있는 구, 절을 볼게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자, 구와 절의 차이점을 좀 보자면 방금 전에 쌤이 말했다시피 단어가 여러 개 모인 덩어리를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르거든. 그런데 단어가 막 이렇게 모여 있어. 이 덩어리를 뭐다?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르는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덩어리 안에 주어와 동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자, 주어 동사가 들어있으면 절이라고 부르고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절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각각 구와 절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잘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용어를 좀 알려줄게요. 만약에 이 덩어리가 어떤 부사의 역할을 한다. 부사의 역할. 그럼 우리가 부사 구라고 부르는 거고 예를 들어 이 덩어리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명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게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품사 파트에서는 품사라는 게 단어라는 것, 그리고 구와 절이라는 것,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설명하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뒤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진짜예요. 자, 왜 여기가 중요한지 좀 또 설명을 드리죠. 자, 이것도 책에 없는 건데 그냥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영어 난이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시험 이제 1학기 시험 끝나고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상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님들 한 100명이랑 통화한다 치면은 90명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애가 중학생 때는 맨날 90점, 100점 받았는데 이번 시험에서 50점이 나왔어요. 왜 이러죠? 이 얘기를요, 제가 거의 한 90% 듣습니다. 자, 여러분께 좀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겪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알겠죠?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나 중학교 때 좀 잘했어. 나 막 가내신 점수 막 한 197점 나오고 막 뭐 운정고, 한민고 막 이런 데 갈 정도로 나 급 돼. 그렇게 생각해서 갔는데 속된 말로 완전 망한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서술형, 그것도 당연히 관련성이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중학교 때는 보통 사문법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사문법.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사문법이 아니라 어문법이라는 걸 배워요.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설명해 줄게. 사문법은 뭐고 어문법은 뭐냐? 아까 전에 우리가 품사라는 걸 배웠죠. 이 품사를 가지고 공부하는 문법을 사문법이라고 해요. 사로 끝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는요. 어자로 끝나는 애들이거든. 어자로 끝나는 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어자로 끝나는 애들이죠. 이 어문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고등학교가 되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보통 중학교에서 시험으로 내는 문법은요. 다음 중 문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아니면 어법상 어색한 게 몇 개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보통 출제가 많이 되고,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막 이딴 거 배워요. 제기대명사가 제기용법이니 강조용법이니 막 이딴 것들 배웁니다. 제가 미리 말할게요. 고등학교에서는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왜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는요. 품사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명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뭐니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는요. 사실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문법들은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문법 문제가 비중이 낮아요. 수능이 총 45문제거든요. 여기서 듣기가 17문제고 나머지 독해가 28문제예요. 근데 이 28문제 중에 문법 문제가 몇 개 나온 줄 알아요? 1개 나와요. 1개. 수능에서.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그럼 어법 문제가 몇 개나 나오는가? 주역고가 좀 어법 문제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26문제 중에서 어법 문제가 몇 개 나오는가? 주역고 기준으로 4문제 나와요. 주역고 기준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는요. 한두 개 냅니다. 한두 개 내요. 어법 문제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또 우리 이제 단순한 친구들은 또 이제 엄마 오늘 학원에서 쌤이 말해줬는데 고등학교에서 문법 별로 안 나오는데 나 이제 문법 공부 안 할래. 또 이러고 앉았다고.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말을 썼냐면요. 문법이라는 말을 썼고 어법이란 말을 썼거든요. 이 둘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둘이 다른 말이거든.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랑 상관이 있다고 보면 돼요. 사문법. 어법이라는 거는 어문법을 줄여서 어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법이란 건 뭐냐면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어법이라고 합니다. 해석을 위한 어법이에요. 해석을 위한. 그렇죠? 즉 우리가 어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어법을 배우면요. 좋은 점이 또 무엇이냐? 해석을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는 덤으로 따라와요. 문법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덤으로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왜 외국 살다가 온 친구들 보면은요. 이제 제 아는 동생 중에도 외국에 좀 오래 살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예전에 이제 술자리에서 이렇게 막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영어에 관련된 거 막 프레이 토킹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형, decide 다음에는 왜 to 부정사가 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참 희한한 거 물어봐요. 아무튼가. 그래서 이제 내가 대답을 해줬지. 아, 왜 그러냐면은 to 부정사가 이런 어감을 갖고 있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줬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해외에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전혀 배워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역으로 물어봤지. 그럼 너는 decide 뒤에 왜 to를 쓰는데? 걔가 하는 말. 그냥 이러는 거야. 그냥 그렇게 배웠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decide 뒤에 왜 to가 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아무도 못해요. 왜? 당연히 그런 거니까. 당연히 그런 거니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요 사문법이 아니라 어문법만을 배웠거든요. 됐어요?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 우리도 국어 전공자가 아닌 이상 국어 문법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무슨 형태소가 어쩌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배우잖아. 몰라요. 저도 잘.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어에 관련된 거. 어문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고 문제풀이에도 적용할 수 있고 오케이? 좀 더 유용하게 문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문법에 대해서 볼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문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성분. 여기서 이제 제가 4성분 플러스 1이라고 썼는데 엄밀히 따지면 영어에 존재하는 성분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성분, 5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5성분. 여기서 성분이란 말을 썼는데 성분이란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 뭐 들어있어? 이게 성분이란 뜻이죠. 성분. 제가 여기 책에도 써놨는데 야 토마토 주스에 뭐 들어있냐? 이러면은 토마토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말해본 거는 토마토 주스의 성분은 토마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성분이란 건 뭐야? 뭐가 들어있냐? 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자로 끝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라고 부르는 이 어자로 끝나는 애들은요 전부 다 뭐냐? 재료입니다. 재료. 그럼 무슨 재료냐? 문장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문장의 재료들. 즉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쓰여야 할 재료는요 이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5개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말에도 성분이라는 개념은 있거든요. 한글에는요 성분이 7개 있습니다. 한글은 성분이 7개예요. 7개를 조합해서 우리말을 만드는 거예요. 영어는 성분이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문법이 더 쉬운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성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자 아까 전에 쌤이 품사라는 녀석을 봤을 때 품사는 단어라고 했었죠. 품사는 단어야. 명사도 단어, 동사도 단어, 형용사도 단어. 전부 다 단어거든. 단어. 근데 이 성분이라는 녀석은 내가 여기 써놨는데 단어뿐만 아니라 구절로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우리가 흔히 구문 분석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막 많이 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냐면은 단어가 올 수 있어. 이런 거. I 같은 거. 근데 구의 형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야. 뭐 to, here, that 이런 식으로. 구의 형태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의 형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야. what I said.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쓴 I, to hear them, what I said 이 3가지가 전부 다 뭐다?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단어뿐만 아니라 구, 절 전부 다 가능하다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혹시 수학 시간에 치환이라는 거 배웠어요, 여러분? 배웠나? 막 이런 거 나오잖아. x제곱을 뭐 라지 x로 치환해서 이제 우리가 막 이제 뭐 학원 하잖아요.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 그러면은 이 치환 개념이랑 똑같아요. 치환 개념. 주어 자리에 단어를 쓸 건데 이 단어 말고 구나 절의 형태를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덩어리들을 각각 이 주어와 치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에는 단어뿐만 아니라 구의 형태, 덩어리이지만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이지만 주어, 동사가 있는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왼쪽에다가 쓸게요 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식어가 있는데 다시 좀 나누겠습니다. sorry. 자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 보어 있고 수식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3등분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는 문장입니다. 문장.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좀 비유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재료들을요. 네, 성분이죠 성분. 이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좀 비유를 하자면 선생님이 이 문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완성품이죠. 완성품. 뭐라고 해볼까? 문장을 그러면은 햄버거라고 한번 쳐볼게요. 햄버거. 제가 또 어렸을 때 또 햄버거 가게에서 3년 알바 했거든요. 내가 또 햄버거 또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자 햄버거라고 할게요. 얘를 비유를 들어서. 자 햄버거는 완성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있겠죠? 그 재료가 뭐가 있냐? 말해봐. 뭐가 있어요? 혹시 햄버거 안 드셔보셨어요? 햄버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아무도 말을 못하길래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햄버거야. 처음 봤지? 자 햄버거의 재료가 뭐가 있어? 참치요? 나 참치라고 들었어. 일단은 빵이죠 빵. 그렇죠? 밑빵 아랫빵. 또 뭐가 있지? 토마토? 그래 뭐 토마토도 있고요. 한번 다 써볼게요. 자 빵도 있고요. 자 또 토마토도 있고 또 뭐 있을까? 패티. 그쵸? 또 그래 각종 뭐 소스. 또 뭐라고? 양상추. 그래 잘하는데? 이거 양배추라고 한 친구도 있었어요. 양배추 아닙니다. 양상추.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치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불고기 버거면 뭐 불고기 버거 소스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잘 봐봐. 우리가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 재료 두 개는 뭐예요? 가장 기본 재료 빵, 패티. 그렇죠? 빵과 패티가 없으면 이걸 우리가 햄버거라 부를 수 있을까? 햄버거라 부르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 재료, 즉 빵과 패티에 해당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주어 동사예요. 주어 동사. 됐어? 즉 문장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 재료가 됩니다. 이게 이제 빵과 패티예요. 야 여기서 빵이 없어봐. 그럼 뭐야? 그냥 고기지 고기. 패티가 없어봐. 그냥 빵이지 뭐. 그걸 우리가 햄버거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빵과 패티가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햄버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물론 맛은 없겠지만, 그렇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말해볼게. 자, 이번에는 치즈버거를 만들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뭐 이제 그 은호가 이제 와갖고 저기 저 치즈버거 하나 주세요. 네 해갖고 내가 줬어. 근데 치즈버거에 치즈를 뺐어. 그럼 이게 치즈버거야? 아니잖아. 사기친 거잖아. 그치? 그냥 햄버거. 됐어? 그러면 치즈버거에서 필수적인 재료는 치즈잖아. 빵 패티 외에도 치즈가 필수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목적어나 보어라는 녀석은요 치즈버거의 치즈라든가 불고기 버거의 불고기라든가 약간 이런 거에 해당되는 놈이라고 따지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얘네들은 필수 재료야. 필수 재료. 얘네도 필수이긴 한데 특정 버거나 특정 문장에서 필수적이란 거야. 특정 버거에서. 그렇죠? 치즈 버거에서는 치즈가 필수잖아. 불고기 버거에서는 불고기를 넣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버거에서 필수적인 재료. 즉 특정 문장에서 필수적인 재료가 되는 거야. 목적어나 보어는. 그러면 이 수식어에 해당하는 건 뭐냐? 이게 바로 나머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던 토마토라든가 양상추라든가 각종 소스라든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얘네들이 없다고 우리가 햄버거를 못 만들어요? 그건 아니죠. 만들 수는 있죠. 맛대가리가 없어서 그렇지. 만들 수는 있잖아. 만들 수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요. 부가적인 재료가 되는 거예요. 부가적인 재료. 이 부가 재료들의 목적은 뭡니까? 맛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야. 자 그러면 문장에서 수식어를 넣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문장을 맛있게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야. 문장을 맛있게 만들어주려고. 문장을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좀 더 문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기 위해서예요. 정확하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됐어? 그래서 우리가 성문에서 이제 각각 주어 동사 얘네는 뭐다? 문장을 만들기 위한 완전 최필수 재료들이 되는 거고 목적어랑 보어는 무엇이다?
특정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다. 특정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수식어란 무엇이다? 부가재료이다. 맛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부가적인 재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똑같아요.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 형태, 구 형태, 절 형태가 있다라는 것, 요거를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 넘어갈 거고 5페이지를 좀 펴주실래요? 5페이지. 그 뒷페이지로 넘겨보면요, 4번에 품사와 성분 간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 같은 게 나와 있죠. 막 화살표 그어져 있고요. 그 부분은요, 솔직히 제가 우리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요, 야, 이유 몰라도 돼. 그냥 닥치고 외워. 저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외워. 그냥 외우라는 말은 저는 좀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얘는 그냥 외워야 돼요. 얘는요. 왜냐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외우라는 말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만큼이나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품사가 어떤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살표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색깔별로 제가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명사나 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도어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서술어. 동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그냥 서술어라는 말 대신에 동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주어, 동사 이렇게. 그리고 형용사는 보어나 수식어의 역할. 자,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할게요. 부사는 수식어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면요, 여러분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법을 배울 때 좀 어려운 일이 좀 많이 생겨요. 어려울 일이 많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관계도만큼은 반드시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볼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시험을 좀 볼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께서 다 외울 때까지 시험을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녀석이야. 너무나 중요한 녀석.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아래도 뭐 짤막하게 써놨는데 설명을 뭐 부사를 제외한 어쩌고 저쩌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다 뭐 영장에서 필수 요소니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 그냥 닥치고 이거 외우라는 거예요. 네, 뭐 닥치고는 아닙니다. 떠들면서 외워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중요한 소리를 한 5번 했어요. 왜 그래?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벌써 6번 얘기했어요. 6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안 했잖아요. 품사와 성분에 대해서 그냥 커다란 틀만 설명을 했습니다. 품사라는 건 단어다. 구와 절이라는 건 이런 차이가 있다. 절이라는 그 성분이라는 녀석은 문장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요소들인데 어차피 여러분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저는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헷갈리신다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써놨어요. 설명을 책에다 다 써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보고 익히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굵직굵직하게 설명해 드린 것들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의 5형식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주 심플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문장의 5형식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얘네가 최종 햄버거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재료 5개를 가지고 조합해서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햄버거의 종류가 5개밖에 없는 거예요. 5개. 이 이외의 햄버거는 안 만든다. 됐어? 이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은요, 패턴 해갖고 1, 2, 3, 4, 5형식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고 그 오른쪽을 보면 해석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만. 그 학생들이 내가 구문 분석을 시키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문 분석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5형식이거든. 5형식.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해. 그러니까 분명 5형식 문장인데 애들이 어떤 애는 막 이렇게 써요. 또 어떤 친구는요, 원래는 목적격 보어인데 막 이렇게 써놔요. 구문 분석한 걸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가 목적격 보어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거든. 구분하는 거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자, 이거는 예문으로 바로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짧은 문장은 너네가 대부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akes him happy. 어이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왜 목적격 보어인데 그걸 알려줄게. 여러분 오형식 구조에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다 까먹어도 돼. 지금까지 배운 거 다 까먹어도 돼.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 어떤 거냐면 이 목적어랑 이 목적격 보어는요. 주어 동사 관계. 주어 동사 관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네 둘을 해석할 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된다는 소리야. 주어 동사처럼 해석. 됐어? 만약에 너네가 해석을 했는데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돼.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야. 주어 동사처럼 해석했는데 말이 안 돼. 그러면 뭐야? 그럼 목적격 보호가 아닌 거야. 됐어?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 근데 이거를요 고2, 고3 애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 쌤이 작년에 저동고 2학년 내신 대회를 했었는데요. 저동고가 여기 근방에서 영어 시험 어렵기로 소문났거든요. 근데 그 저동고에서 그 5명이었어요 학생이. 근데 5명이 전원 다 1, 2, 3등급 나오는 친구들밖에 없었어. 다 잘했지.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했고 이 친구들이 시험을 봐왔는데 이 오형식 얘와 얘가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문법 문제를 출제한 게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 주어 동사 관계라는 것만 알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 근데 그걸 틀려왔어. 3.7점짜리였거든요. 배점이. 배점도 기억나. 객관식에서 고등부 기준으로 객관식에서 3.8점이 최고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고점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거 틀려갖고요 1등급 놓친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5명 중에. 그래갖고 나한테 니킥 3대씩 맞았어요.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그지 같은 놈들아, 니네가 그러고도 니네가 저동고에서 일로 와. 니네가 1등급이 맞아?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3대씩 맞았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야. 아니 얘랑 얘가 주어 동사 관계라고.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라고. 주어 동사는 아니지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라고. 이게 뭐가 어려워?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것들이 까먹어. 이 그지 같은 것들이. 죄송해요 이렇게 갖고. 아무튼 뭐 그런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었구나. 재작년에.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그가 행복하다. 말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뭐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가 미스터 잭이다. 말 되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는 거야. 딴 걸로 해볼까? 딴 거? 위에 걸로 해볼게. 수빈이가 스마트폰이다. 수빈이가 스마트폰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보호가 아닌 거야. 됐어?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됐어?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라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무슨 관계? 주어, 동사 관계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주술 관계라고 얘기해요. 주술 관계. 주술 관계. 이런 주술이 아니고요. 주어와 서술어를 줄여서 주술 관계라고 불러요. 됐어요? 근데 이 단어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얘네 둘이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구나. 결국 중요한 건 그거야. 이거 알면 돼. 이거 알면은 너네가 보이보다 나은 거야. 그치? 이거는 꼭 하나 알고 가자고. 그리고 위에 표 보면은 오형식의 패턴 그리고 오형식의 해석 방식 다 써놨습니다. 다 써놨으니까 이것까지 여러분이 함께 좀 기억을 하자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써놔야지. 내가 다음 시간에 아까 우리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품사와 성분 간의 관계 그 표 있지? 요거랑 지금 우리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거 패턴? 오형식 패턴이랑 오형식 해석법 이거는요 내가 무조건 시험 낼 거예요. 알겠죠? 너무 중요해서 그래 이 두 개. 알겠지? 그러니까 요 부분만큼 여러분이 반드시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6시만 보고 이제 6시면 끝나거든요. 기가 막혔어. 아 근데 자동차? 아 왜? 나안 가. 트레이스 불러가지 마. 뭐가 문제인지 열심히 만들어. 바퀴가 안 보여. 땅이어도 되겠다. 아, 한참 만들 때 자동차가 길어가지고 진짜 몇 시에 맞추지? 7시에 맞춰. 7시에 맞추니까 시간이 좀? 아 많이 갔네. 아 많이 갔네. 6시 반에 수업 끝인가? 아니 다 나오고 7시 끝이지. 7시 끝나가지고 이제 7시 반쯤에 집에 갈 거야. 아 그래? 정규 수업이 7시 끝. 아 7시에 끝. 1치 오는 게 더 늦게 오는 게 좋아. 1치 오는 게 더 늦게 오는 게 좋아. 난 늦게 오는 시험 기간에 1치 오는 게 좋은 것 같아. 시험 기간 왜냐면 늦게 오면 유튜버게 업로드. 자, 잘 보셨어요? 어우, 단어 외우느라 여념이 없구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다 배워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이 개념 테스트는 이제 숙제 부분이니까 여기를 한번 이제 숙제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숙제로 내줬을 때 이 부분을 좀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5성분에 대한 예시, 단어, 구, 절 각각 한 개씩 총 15문장을 써라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잠깐만 볼게요. 5성분이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주어 자리에 단어뿐만 아니라 구, 절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도 단어, 구, 절, 단어, 구, 절, 단어, 구, 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동사만 단어랑 구까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동사는 이제 동사절이란 말은 없어요. 동사구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 하면은 총 14개가 나오는데 동사는 구를 2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어디 나와 있냐면 이게 다 예시들이에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여기 주어를 보면은 Roy's happy to meet you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어가 단어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Meeting my dog yesterday 얘는 뭡니까? 구의 형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Whether I love a cat or a dog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절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면은 3개는 완성했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15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보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볼 거고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 부분 테스트가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영작을 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보자. 요 135제 교재가 있었죠? 자 그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교재는요 뭐 어떤 설명이 없이 그냥 영작만 쭉 하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영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쌤이 말해준 거는 한글은 영어랑 다르다. 어순이 다르고 뭐가 다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컷 알려줬는데 이 영작하는 과정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작문을 할 때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과정으로 작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글의 구문 분석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영어식 어순으로 배열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순서로 항상 써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샘플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예를 들어 1번을 보자면
나는 자 여기 은는이가 붙은 요 부분이 주어가 되겠죠. 일어난다가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시에 여기가 부사. 내일 아침 여기도 부사가 됩니다. 부사 수식어. 보통 부사 수식어와 형용사 수식어 이거를 잘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알려드리면 형용사는 어디까지나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근처에 명사가 있냐 없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보통은 부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둘 다 시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부사 수식어로 이렇게 묶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식 어순으로 이거를 다시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 동사, 수식어, 수식어 이 순으로 쓰겠죠. 이게 영어식 어순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썼으면은 2번까지 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영작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나는 일어난다까지 썼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지금 따로따로 돼 있잖아. 그럼 둘 중에 이제 뭘 먼저 써야 되는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영어는요. 주어는 위치가 똑같아요. 우리말이랑. 자, 근데 동사가 보통 맨 뒤에 나오죠. 우리말은요. 근데 영어는 바로 뒤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맨 뒤에 나와 있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한 덩어리씩 앞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쓰는 게 얘를 먼저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7시에에 해당하는 at 7을 써주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해당하는 every morning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글의 공문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영어식 어순으로 배열을 해서 장문을 그거에 맞춰서 쓴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문장이 좀 짧았으니까 조금 긴 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긴 거 없나? 20번을 한번 볼까요? 20번? 자, 20번도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보았다. 자, 주어 동사는 찾았는데 이 사이가 좀 길죠?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아이들이 그 키즈 카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잘 봐. 많은 아이들이 은는이가 붙었어. 주어처럼 해석이 되고 있어. 그리고 미소 짓고 있다. 동사처럼 해석이 됐어. 우리 아까 전에 배운 거야.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데 실제 주어 동사는 여기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럼 뭐예요 이게?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됐어? 아까 배운 거.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그 키즈 카페에서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영어식 어순으로 한번 재배열 해볼까요? 어떻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부사 수식어. 요 순서가 되겠죠. 이게 영어식 어순이죠. 자, 그럼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어, 그들은. 자, 보았다야, 보았다. 보았다니까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So. 자, 그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Many children. 자,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미소 짓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아마 정규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어법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smile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smiling 이렇게 ing 형태로 써도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정규 시간에 배웠던 지각동사라는 녀석이에요. 지각동사. 그래서 우리가 지각동사의 목적어에 동사원형 또는 ing를 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야? 이런 거는 뭐 지각동사 뒤에 뭐 동사원형이나 ing 쓴다.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정규 시간에 아니면 내신 대비 때 배워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뭐야? 얘네들이 주어 동사처럼 해석된다.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 키즈 카페에서 라는 거죠. 그래서 at the kids cafe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글에 구문 분석을 먼저 하고 이걸 다시 영어식 어순으로 재배열한 뒤 이 순서에 맞춰서 그대로 영어로 써주게 된 겁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문법적 사항이 필요한 애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놈이죠. 그렇죠? 지각동사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된다. 이런 문법적 특성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틀린 거는 저는 전혀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틀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이 이 한글 구문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영어식 어순 배열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이 순서에 맞게끔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나오는 형태가 어떠하냐라는 거는요 조금만 익히면 돼요. 이거는 엄청 어렵지도 않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요 순서에 맞게끔 쓰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한글 구문 분석이나 이제 영작이나 이제 제가 지금 이게 이제 교사용 답지인데 답지를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답만 나와 있어요. 답만. 그렇죠? 여기에 한글 구문 분석이라든가 영어식 어순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답지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돌면서 이거는 직접 검사를 할 거예요. 영어식 어순대로 썼는지 아니면은 이런 한글 구문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건 쌤이 직접 검사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하실 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 글씨를 좀 잘 써주세요. 알겠죠? 내가 못 알아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또박또박 잘 써주시면은 제가 돌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이제 1회차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까지가 25번까지였나? 네. 여기까지가 1회차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배운 1, 2, 3, 4, 5형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문제를 넣어놓은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사실 되게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이제 만약에 하시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미리 말씀드리면 숙제를 좀 미리 얘기해 줄게요. 오늘 숙제는요. 이제 우리가 교재가 두 개가 있죠. 이론편이랑 135제. 이론편은 아까 전에 저기 어디 갔냐? 저기 개념 테스트 써 있는 부분이 있었죠. 7페이지. 거기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35제는요. 25번까지 하는 게 숙제입니다. 25번. 3페이지까지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숙제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 수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간이 약 20분가량 남았는데 이 20분 동안 여러분께서 이 135제에 있는 한글 구문 분석, 영어식 어순 배열, 영작 이거를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쌤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돌면서 한 번씩 봐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